자,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경찰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려고 하기 직전에 아주 기가 막힌 단서를 잡게 됩니다. 자, 경찰이 이 총기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탐문 수사를 하던 중에 이 방성자 씨가 자주 이용했던 미용실에서 단서를 얻게 됩니다. 뭐냐, 이 미용실에서 일하던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만 하는 말인데 사실 방성자 그 여자 어떤 군인이랑 되게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 총도 그 군인이 준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군인? 군인하면 뭐야?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경찰들이 번뜩한 거지. 그래서 누구지 하면서 관계를 추적하다가 어떤 한 남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 남성은요, 함상병이라는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병이었던 사람이었어. 자, 군인. 그럼 총기를 혹시 그 군인에게서 얻은 게 아닐까? 라면서 경찰들은 이 단서를 가지고 수사에 더욱 몰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의 이름은 함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는 당시 공군 사병으로 근무하던 재벌 2세의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는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자, 이 재벌 2세 함기준은요, 독림산업이라는 재벌 기업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당시 함기준은 그녀보다 5살이나 어린 연하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이야 나이 차이가 뭐 상관 있어라고 하지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와, 연하를 만나? 이것도 하나의 좀 이슈가 됐다고 해요. 자, 이 독림산업은 뭐냐면 해방 후에 정부의 비호 아래에 건빵 같은 것들을 군부대에 납품하면서 상당한 돈을 번 밀가루 재벌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재산을 정부에 헌납을 하는 등의 약간 나름의 약간 그런 조그만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독림산업은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후일담으로는 나중에 이 회사를 CJ가 인수합병했다는 말도 있어요. 자, 여튼 이 함기준은 이 회사 창업주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 둘은요, 동거원을 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였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그녀는 왜 굳이 거짓말을 했던 걸까? 왜? 사랑하는 남자를 감싸주기 위해서? 사실은 남자가 총을 쏜 건데 그녀가 대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건가?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머, 진짜 둘이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둘의 사랑은 아름답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 방성자 그녀는 이혼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녀는 싱글이었고요. 이 함기준이라는 남성은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 금수저 재벌 2세였던 함기준은요, 1965년 서울 K고교를 나와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김모 여인과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다가 자,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병역 미필로 우리나라에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70년 3월에 미국 메인 주립대 경영학과 4학년을 다니다가 이 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귀국한 뒤에 그해 6월달에 한국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되죠. 자, 사실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는 군대에 입대해서 1년 이상 정도를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자, 그럼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 자, 1971년 4월경에 이 아버지 회사에 독일인 기술자의 한국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 소개로 어떤 파티에서 둘이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얼레리꼴레리 해가지고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중순부터 서울 한남동에 있는 방 씨의 집에서 같이 둘이 살듯 동거 생활을 하다가 한 달 뒤인 8월 중순부터는요, 마포구 하수동에 있는 집을 얻게 됩니다. 이 남자가 집을 얻어줘요. 자, 당시에 300만원짜리 전세를 내어서 방 씨와 동거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 300만원 전세?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300만원이 작은 돈이야? 절대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70년대였어요. 난 아직도 기억나. 80년대, 제가 이제 80 몇 년도 생이잖아요. 83년도 생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제가 이제 엄마한테 50원만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많았단 말이야. 뭐, 카라멜 캔들을 막 5개를 살 수 있었고, 50원이면, 몇 원짜리도 있었어. 10원도 안 되는 몇 원짜리도 있었고, 그래서 100원만 받아도, 와, 용돈 받았다라고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100원도 엄청 큰 돈이었어. 1000원이 1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야. 근데 300만원짜리 집을 얻어줬단 말이야. 자, 300만원짜리 집을 전세를 내서 이 둘이 같이 동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재벌가 남성이었지. 거기다가 5살의 연하남이었어. 자, 그리고 그녀는 당시 최고의 미모를 뽐내는 세련미와 관능미를 갖고 있는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단 말이야. 자, 여배우와 재벌남의 사랑. 근데 이 남자가 유부남이야. 불륜이지.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사건이 어마어마했겠니. 자, 그런데 세간에서는 그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를 대신해 누명을 쓴 거다. 그래도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그녀가 유명한 여배우였기 때문에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했다. 이 남자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혼자 집에 있었고 자신이 한 거다라면서 이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앙증맞은 연기를 한 거다. 라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왈가왈부 떠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함씨가 총을 쏘다 도둑을 쏘았고, 그리고 그녀는 내가 책임질게, 빨리 도망가요 라고 했다고 해요. 자, 여기 밑에 글씨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방향과 함께 있다가 권총을 쏜 함씨라고 적혀있고요. 경찰을 농락, 거짓 진술을 하던 방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요. 경찰을 농락, 거짓 진술을 하던 방향과 함께 있다가 권총을 쏜 함씨. 이렇게 하고 신문에 딱 나가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그가 제가 쏜 겁니다 라고 자백을 한 건 아니었어. 그는 끝까지 내가 안 쐈다니까요. 내가 쏜 거 아니에요. 그녀가 쏜 거라니까? 라고 진술을 했었어요. 끝까지 내가 쏘지 않았다고 진술해요.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제가 쐈어요. 제가 쏜 게 맞다니까요. 라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남성분들이 약간 좀 그거를 갸우뚱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냐. 야,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총기를 소지하게 밖으로 나온다고? 실탄을 장전한 총기를 가지고 밖에 나온다고?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었지? 휴가를 나온 건가? 근데 휴가를 나오는데 총을 소지한다고? 라고 갸우뚱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또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당시에 엄청난 재벌이었던 이 한기준의 아버지가 사실 당시에 합참인사기획국장, 그러니까 공군 준장에게, 이모 공군 중장에게 뇌물을 먹인 거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당번병으로 근무를 하게 해달라라고 돈을 먹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함기준은 외출이 자유로웠고, 그래서 이 방성자와도 함께 동거를 하면서 같이 자면서 느긋하게 밖에서도 데이트와 동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정확히는 숙소 당번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도 무단이탈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기준은 아니다, 나는 휴가를 나간 거였다 라고 주장을 했죠. 자,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방성자 총기 사건뿐만 아니라 이모 공군 준장까지 처벌을 받고 거기서 공군 준장에서 이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벌가의 아들이 불공정한 군목물을 이렇게 하냐, 뇌물을 먹여서 하냐, 막 이거에 대한 사건도 또 일파만파 커지게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총이 출처.
자, 실은 이 함기준의 형이 있었어요. 그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자, 함기준의 친형이 있었는데 이 형 또한 예비역 대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이 불법으로 어딘가 총을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을 자신의 동생에게 전달을 했고 이 총이 바로 이 사건에 사용되게 된 거죠. 참 복잡해요. 그죠? 돈을 정말 옳지 않게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자, 이 당시 신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첫 공판 판정에 나온 여우라고 돼 있네. 첫 공판 판정에 나오는 여우 방성자 양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이고요. 이거는 그녀가 몇 번의 공판 재판을 받으면서 찍힌 사진들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워요. 옷도 너무 패셔니스타야. 이게 실제 그녀가 공판 판정을 받을 때의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녀가 재판을 받게 되고 첫 공판 판정에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판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쏜 거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쐈습니다. 영화에서 총을 쏘는 장면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그때 총기 사용법을 익혔어요. 제가 배운 거라니까요. 제가 쏜 게 맞아요.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범행에 사용되었던 이 콜트 45구경.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총을 쏘려면 안전장치를 풀고 뒤에 놀이새를 밀어가지고 총알을 장전시킨 뒤에 빵 하고 쏘는데 이게 쏠 때도 약간 반동이 굉장히 심한 총이고 무게감도 있는 총이야. 미군 좀 건장한 남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총이었기 때문에. 근데 새벽에 깜깜한데 그것도 90도 코너에서 남성이 막 뛰어 도망가는데 거기서 총알 장전해가지고 쏘고 안전핀을 풀고 이렇게 쐈다 명중시켰다 복부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우겨요. 자, 그래가지고 이 재판을 하던 중에 검사가 그녀에게 그럼 한번 쏴봐요 라고 총을 건댑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총을 딱 받고 총을 쏴보라고 했는데 이 콜트 45경이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총을 받고 이렇게 한 거야. 그녀는 총을 다룰 줄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때 함께 있던 함기준이 광도를 쏴서 죽였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자백을 한 게 아니었어. 자, 그녀가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은 자기가 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남자는. 자, 그러나 그녀의 운전기사이자 매니저였던 그 당시 운전기사로 알려졌던 이 매니저가 이 매니저의 증언에 의해서 거짓 진술이 만천하에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 매니저가 뭐라고 증언했냐? 사실 이 둘은 꽤 오랫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의 주인은 바로 저기 앉아있는 함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그 총도 함기준이 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총성이 있고 나서 방성자와 입을 맞추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제가 봤어요. 라면서 죄다 싹 다 불어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갑자기 구석 코너로 몰리게 된 이 함기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진술해요. 재판관님, 저 사람 말 믿지 마요. 쟤 방성자 짝사랑한 지 오래됐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를 누명씌우기 위해서 지금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라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그는 재판 선고 직전에 사실은 제가 쏜 게 맞습니다. 라면서 억지 자백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요. 깜찍한 연기에 놀아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깜찍한 연기에 놀아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문에 딱 하고 대서특필이 돼요.
자, 이렇게 세간에서는 이게 과연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성을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가 이렇게 억지로 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한 거냐, 아니면 그녀는 단지 이 재벌남과의 이 불륜, 이 유부남과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그 집에 당시 자기가 혼자 있었다, 이 남성과는 같이 있지 않았다 라면서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사실은요, 이게 총격 사건이 있었던 후에 이 내연남이었던 한기준과 함께 그녀가 자신의 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대책 논의를 했다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이 남자가 갈 때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그냥 매니저 말대로 입을 맞추고 이 남자는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됐고, 그녀는 대책 논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제가 했다고 할게요. 당신은 여기 없었다는 거야. 내가 다 할게. 내가 쏜 거야. 내가 쏜 거로 해요. 라고 하면서 그녀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논의를 맞춘 거죠. 자, 당시에 그녀가 살고 있던 집은 금수저였던 한기준이 300만 원에 얻어준 전셋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도 3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거의 그 당시에는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청담동 약간 그런 데에 산 거지. 거기다가 매달 생활비로 10만 원씩을 줬대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근데 10만 원씩을 매달 그녀에게 준 거야. 생활비로 10만 원. 지금도 내가 10만 원 받으면 벌벌벌 떠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당시에 1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거기다가 그가 그녀의 가족에게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래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방성자와 한기준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죠. (1972년 6월 14일) 최종 공판에 선 방성자. 자, 그녀는 불법 무기 소지 및 범인 은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됩니다. 자, 그리고 군사재판에 회고된 이 한기준에게는요, 징역 3년이 구형돼요. 자, 그리고 총을 맞은 도둑에게조차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뭐 징역 1년은 받을 수 없게 되었죠. 자, 그러자 3년? 말도 안 돼. 내가 왜? 라면서 한기준은 바로 항소를 했고요. 향후에 그는 벌금형으로 감형받게 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당시 벌금은 5만 원 정도를 선고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지만 당시 1970년대예요. 5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 이 사진은요, 실제 그녀가 최종 공판에 섰을 때의 그녀의 실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진범이 밝혀지고 나서 방성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부탁입니다. 이 일을 아름답게 봐주세요.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주느냐, 추하게 봐주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물음표 아니 뭐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도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장 곳곳에는 뭐라는 거야, 뭘 아름답게 뭐라는 거야, 참나 씨, 또 거짓말쟁이 여우 같은 년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웅성웅성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훗날에는 아름답게 봐주세요, 이게 유행을 하기도 됐대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약간 그것도 유행어처럼 아름답게 봐주세요, 약간 이 문장이 유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 1972년 6월 14일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실제 방성자 씨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당시 재판정 앞에 서 있던 이 방성자 배우의 모습은 뭔가 피의자라기보다는 이 사진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아? 영화 속의 한 장면 주인공처럼 뭔가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 같다라는 말들이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해요. 자, 당시 그녀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앳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쁘긴 예쁘신 것 같아, 그지? 자, 많은 사람들의 조롱들이 있었습니다. 아, 돈의 몸판년. 결국에 돈이지 뭐. 여배우와 뭐 재벌, 뭐 뻔한 거 아니겠어? 사람들의 이런 막 비아냥, 불륜 관계였기 때문에 더더욱 심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국민과 경찰들을 속였던 그녀의 연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서 그녀와 함기준에게는 굉장히 세간의 차가운 그런 조롱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1972년 11월 5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마친 뒤에 이제 기자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그녀가 구치소에 나올 때 또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겠어. 지금도 막 녹음기 되면서 막 간 나온 그녀에게 막 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기자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은 어떤가요? 그분은 잘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부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보다 함기준, 자신의 불륜이었지만 자신의 애인이었던 이 상대방이 어떤지부터 묻는 그녀의 모습에 당시의 기자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함기준보다 먼저 구치소를 나온 그녀는요, 함기준이 복역 중에 교도소를 거의 매일 방문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함기준이 먼저 계속 거기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그녀는 교도소 근처에 방을 얻을 정도로, 그 근처에 방을 얻어서 매일같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자, 하지만,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항소해서 결국 벌금형으로 감형돼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함기준은요, 그의 집안에 의해서 강제로 또다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의 재회, 뭐 세간의 약간 이런 얘기들, 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정한 그 집안의 결정이었겠죠. 자, 떠난 그의 빈자리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넋놓고 우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녀의 모습은 스크린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녀는 자취를 감추게 돼요. 자, 당시에 그녀의 집 앞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고요. 그녀의 집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쓰러져 누워있는 그녀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기자들이에요. 자, 이 사진을 찍게 될 수 있었던 건요, 사실 이 방성자가 전세였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집주인 아들이 후배 제2기자였대. 한국일보 사진부에 일하고 있는 기자였는데 이 기자의 도움 때문에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집주인 덕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싫은데 그 집주인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사건은 연일 일간지 사회면 톱으로 항상 올라가 있었고 기자들은 방성자 씨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집에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그녀는요,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요. 정신 등의 약간 정신쇠약증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마른 모습이죠. 근데 매일같이 기자들이 들어와서 막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도 마이크를 억지로 그녀 입에 대고 있어. 그래서 그녀가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거의 눈을 감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조차 사진을 찍어서 기사로 내보냅니다.
너무 지친 그녀의 모습, 물론 그녀의 그 행동이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지쳐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막 집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는 행동들은 옳은 행동이라고 절대 볼 수 없죠. 자, 그 뒤 많은 사람들이 방성자 씨의 근황이 궁금해해서 한국영화배우협회에 약간 이렇게 수소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녀는 협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당시 그녀가 배우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의 그 사진입니다. 자, 그녀는요, 한국영화배우협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 일로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숙하는 의미로 영화계를 떠나겠습니다. 저를 배우협회에서 제명시켜주세요. 자, 그녀는 이런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스크린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어떤 기자분이 혹시 이 방성자 씨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국영화배우협회 근황을 알아보게 됐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989년도쯤에 문여송 감독의 잡초들의 봄이라는 영화에 잠깐 조연으로 출연한 게 밝혀집니다. 근데 이 89년 이후의 근황은 알 수가 없대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에 사는지, 뭐라고 지내는지 근황은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가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마담으로 일한다는 목격담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에 부산으로 술을 마시러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야, 마담이 방성자였잖아. 여전히 이쁘대? 막 이렇게 목격담이 하나 둘씩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취한 상태에서 그녀에게 야, 이 불륜 저지른 더러운 년아 하면서 그녀에게 욕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당대 탑 여배우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니? 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녀는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술과 도박으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보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자, 부산 술집에서 마담으로 일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사기를 당했는지 정말 그녀가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부산의 구체적인 술집 이름과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목격자들이, 방송자가 일한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겠어. 그래서 너무 여러 사람들의 들의 사실적인 이 증언들로 보아했을 때 사실 그녀가 부산 어느 술집에서 마담으로 일했다라는 건 100% 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사실 그녀가 크게 상해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번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서 그녀가 결국 결핵이 너무 심해졌었다. 이미 권총 사건 당시 폐결핵 2기였던 그녀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1983년에 부산의 어느 수녀원에 딸린 그 무료 요양소에서 43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라는 소문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수녀원에서 일을 하다가 결핵으로 암으로 숨을 거뒀다라는 말도 있어. 근데 이게 36살 그 나중에 이 권총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옥살 그 구치소에 나와가지고 5년 뒤인 36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뒀다라는 말도 있어요. 암으로 40살에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이게 아무도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한기준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자, 그는 미국에 가가지고요, 4살, 2살 낸 아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돈도 많았고 재벌인데 미국 가가지고 못 살았겠니? 또 지 가정도 있었는데. 가슴이 참 아파요. 이게 되게 당대 여배우에서 참. 자, 그녀가 진심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
아름답게 봐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녀와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사건으로 인해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됐죠. 저는 사실 감히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다른 거겠지만 제 생각은 사실 이래요. 사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보다도 정말 그를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라기보다 정말 그를 위해서 정말 모든 죄를 자신이 덮어 쓰고 감옥에 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 왜냐면 그 구치소에 나와서도 계속 매일매일 함기준이 구치소 나올 때까지 근처에 집까지 얻어가지고 매일매일 그 구치소로 갔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렇게 세간의 욕을 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처음에 구치소에 나오자마자 기자들에게 맨 처음 한 말이 그분은 잘 계시나요? 라는 말이었어요. 자신의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한 그녀, 사랑을 위해서 정말 인생의 끝까지 갔던 그녀가 만약에 지금, 아니 정말 소문에 의해서 정말 죽었다면, 숨을 거뒀다면 그녀는 죽기 전까지 그녀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녀. 참 굉장히 씁쓸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K장의 위험한 초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힘나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꼭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K장은 다음 주 금요일에도 밤 12시에 여러분들께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범죄, 또 다른 공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